절충계역으로 무기를 수입하던 대한민국이 방산 수출 4강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성능과 가성비, 기술 우위를 가진 한국 방산 제품의 선전 덕분이었는데요. 특히 유럽에서의 활약은 눈이 부실 정도였고 몇몇 나라는 한국 방산의 수출기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4일 폴란드는 700대의 K9 기반 중장갑차와 400대의 K151 현마의 도입을 결정했는데요. 이는 웬만한 군사중견국 전체의 장갑차 전력보다 많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를 본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발트 3국 등 동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도 한국산 무기의 도입 혹은 추가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한국 방위산업의 전성기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방산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이제 어느덧 쫓는 입장에서 쫓기는 처지가 되었는데요.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하듯 방산 수출 호조 뒤에는 기존 방산 선진국들의 견제와 차세대 무기체계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조는 한국이 이제 막 앞서 나가기 시작한 전차 시장에서 더욱 도드라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한국을 잡기 위해 준비 중인 차세대 전차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비책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넓어지자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무려 24조 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고의 방산 수출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기존보다 한 단계 올라섰으며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 될 날도 머지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UAE와의 천궁2 지대공 미사일과 레이더를 시작으로 이집트와 맺은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그리고 폴란드가 도입한 K2 전차와 천무, FA-50에 이르기까지 한국 방산이 기록한 역대급 실적은 국내는 물론 세계 언론에서도 집중 조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곳곳에 끊이지 않는 분쟁 등 세계 방산 시장의 파이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지금 이는 한국의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수요국들이 원하는 성능이나 품질, 납기 능력은 물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국가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속한 납기나 가격 경쟁력은 한국 방산이 가진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품질이나 성능은 이미 국제사회에 증명된 상태이니 한국의 큰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상당히 신뢰성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를 기준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수년 이후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독일로 대표되는 군사강국들의 신무기들 때문인데요. 특히 전차 분야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고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만 해도 전차 무용론이 등장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나 했지만 전차는 2023년 8월 현재까지 여전히 전장에서 아주 중요한 무기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세계적인 수요도 상당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폴란드뿐만 아니라 최근 K9을 도입한 루마니아는 K2 표 추가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고 다수의 중견국이나 지역 강국인 나라들도 자국의 구식 전차 전력을 교체하려 합니다. 이 시장을 노리고 한국과 미독프 주요 방산 선진국들이 모두 군침을 흘리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비싸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선진 강국들의 현역 무기보다 3.5세대 흑표가 가장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독프는 각자 새로운 전차를 내놨는데요. 4세대 전차라 불리기엔 부족하지만 기존 3.5세대 전차보다는 확실히 강력해진 전차를 공개한 것이죠. 독일 라인메탈사가 만드는 KF-51 판터와 독일 KNDS, 프랑스 넥스터사가 합작해 개발하는 EMBT, 그리고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 GDLS가 개발한 에이브람스 X가 그 주인공인데요. 특히 가장 최근 컨셉이 공개된 에이브람스 X는 M1 에이브람스의 후신으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장전수가 있던 기존 전차와 달리 무인 포탑을 채용해 3인승으로 바뀌었고 포탑의 크기를 줄여 피탄 면적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내부 구조도 변경되었는데요. 전방의 연료 탱크를 제거하고 승무원 구획을 일렬로 설치해 승무원들의 전투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리고 무장과 센서 체계에서는 더 큰 혁신을 이뤘습니다. 먼저 상부에 설치되는 소형 무인기관 총탑인 RCWS가 기관 포탑으로 대체됩니다. 아파치 공격 헬기가 사용하는 저반동 30mm 기관포인 M230을 RCWS용으로 개조해 탑재하는데요. 이를 통해 지상전에서 보조 화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해외 폭탄에 대한 강력한 대응력을 확보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20여 년간 전 세계 전차 수출량 1위를 지키고 있는 전차 강국이며 레오파르트는 유럽 전역에서 약 2,000여 대가 운영 중인 나토 육군의 주력 기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레오파르트는 사실 실전 활약 사례가 없는 데다 호적 획득이나 처리 속도 면에서도 느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노르웨이의 시험 평가에서도 확인된 사항인데요. 이외에도 포탑 장갑제 균열 등 플랫폼의 한계점을 느낀 독일 정부는 KF-51 판터와 EMBT라는 새 전차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는 EMBT 전차 역시 독일과 프랑스의 합작품으로 독일 레오파르트2의 차체에 프랑스 르클레르의 포탑이 얹어진 설계이며 선체와 엔진, 전체 셰시 등 추가적인 개량 작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K2 우표만으로는 미래 방산 시장에서 미독프 3국의 무기를 상대하기란 벅찰 수밖에 없는데요. 에이브람스를 개조한 미국이나 르클레르의 차체와 레오파르트의 포탑을 합친 EMBT, 레오파르트2의 추가 장갑과 130mm 포 등을 장착해 크기를 키운 KF-51 판터에 대응하기 위해선 K2 전차를 대대적으로 개량하거나 혹은 완전히 새로운 차세대 전차를 개발해야 하니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칼날을 겨누는 기존 방산 선진국들의 경계심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요즘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잘 먹히는 무기가 된 이유 중 하나는 선진국의 무기와 동등한 수준의 성능을 제공하면서 보다 넓은 범위의 기술을 이전해주고 가격도 저렴했기 때문인데요. 과거 갑질을 일삼던 독일이 채통까지 내려놓고 덤핑에 가까운 세일즈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노르웨이 수출 무상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레오파르트를 선택한 이유에는 높은 독일 의존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르웨이가 도입한 전차는 총 54대로 독일은 전차 한 대당 450억 원에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 따르면 노르웨이를 움직인 독일의 조건은 100에서 150억 원 이상의 페이백과 천연가스였습니다. 페이백이란 정가로 판매했다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보험이나 신용카드 서비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인데요. 독일이 전차를 무슨 보험 상품처럼 판매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더욱이 독일은 천연가스의 주 수입처를 노르웨이로 변경하겠다는 조건도 내세웠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노르웨이의 천연가스 수출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독일이 내세운 이 같은 조건은 충분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노르웨이는 한국 대신 독일 레오파르트를 선택하고 말았는데요. 과거 방산강국이었던 독일이 세계 최강의 전차라고 평가되는 레오파르트를 판매하면서 이렇듯 굴욕적인 조건들을 내세워야 했던 데에는 한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 때문이었죠. 독일의 주요 수출국이었던 폴란드 시장은 현재 K2가 휩쓸고 있는 상황이며 독일로서는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성능이나 가격, 품질로 한국을 이기기는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한 독일은 자국의 정치적 입지까지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나토 회원국 중 가장 가입비를 많이 부담하는 나라로 동맹국 내 정치, 경제, 외교 분야의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또한 나토는 과거 수십 년간 회원국 위주로 무기를 거래하는 관행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동일유럽권이라는 지리적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창정비가 쉽다는 강점을 가졌다는 것으로 만약 독일이 이를 무기로 휘두른다면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습니다. 물론 수요국을 상대로 한 정당한 세일즈는 국가 간 경쟁력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독일은 나토 회원국들에 미치는 자국의 영향력을 무기로 다소 치졸한 수를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K2와 관련된 유언비어까지 퍼뜨리고 있죠. K2의 장갑이 가벼운 이유는 얇고 약해서가 아니라 최신 세라믹 장갑판이 적용되었기 때문이고 설계에서의 경량화 비결도 따로 있습니다. K2는 이러한 불리한 여건에서도 입소문과 현장 테스트, 실전 검증 등을 통해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K2의 판매량과 함께 노출이 많아지면서 근거 없는 독일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4세대 전차의 개발에 돌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3세대 후기형 전차에 숨겨져 있는 약점들 때문인데요. 3세대 후기형 전차들은 무인기 운용과 각종 첨단 센서 운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차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 전차와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전 능력을 향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즉, 구동계의 문제인데요. 현대의 전차가 배회탄의 운용과 수십 대의 카메라를 이용한 입체적인 전장구현, 무인포탑 등 모든 첨단 기술의 집합체라 할지라도 그 기능들이 갈수록 더 정교하고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추세로 봤을 때 기존 구동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전차 대 전차 교전 능력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인기로 정찰하고 배탄으로 타격하는 3세대 후기형의 타격 범위가 사실상 비가시선 NLOS에서 공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3.5세대 전차로는 3세대 후기형 전차를 발견조차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격파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K2의 개량형을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전이나 하이브리드 추진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된 K2를 아무리 개량해봤자 완벽한 4세대 전차에 비하면 아무래도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개발이 쉽다고 K2 개량형에 집중하다 보면 4세대 전차의 등장으로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러므로 한국이 전차를 개발한다면 4세대 전차로 개발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아직 4세대 전차의 표준이 될 전차가 등장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4세대 전차를 개발한다는 것은 한국의 큰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충교역으로 강대국이 만든 무기를 모방만 하던 나라가 수십 년 만에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있었고 그만큼 역량도 뛰어났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 우뚝 서는 날까지 멈추거나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